K-팝 역사에서 정말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430억 원. 이 숫자가 걸린 거대한 소송전이죠. 저 이 숫자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 뒤에 숨겨진 어제의 동지가 어떻게 오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복잡한 인간관계의 역학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430억이라는 엄청난 돈 앞에서 한때 운명 공동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지, 그 법률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비극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430억 원이라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지만 그때 최고 액수가 한 130억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3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잖아요. K-팝 업계에서는 정말 전례가 없는 액수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구액인가요? 보통은 남은 계약 기간의 예상 매출 이런 걸로 계산해서 한 1억 원대가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그냥 상징적인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그룹의 잠재적인 가치, 월드 투어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그 수천억 원의 기회비용, 또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그런 무형의 손실까지 아주 집요하게 계산해서 내놓은 일종의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청구서요? 네. 우리가 이 정도로 화가 났고 정말 끝까지 갈 거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거죠. 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정말로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숫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법원이 정말 저 금액을 그대로 다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배상 능력이거든요. 아, 배상 능력이요? 네, 즉 피고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아마 소송을 건 쪽에서도 430억 전액을 다 받아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싸움은 그 이후에 시작되죠. 잠깐만요. 그 배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법원이 피고들의 재산을 다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멤버 다니엘의 경우 앞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일 그런 미래의 수익까지 고려해서 산정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가진 자산만 보는 건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은 이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재 자산은 물론이고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도 추정해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법원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3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협상 카드이자 피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피고인 전 대표, 민희진, 멤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모친, 이 세 사람은 일단 430억 원이라는 이 거대한 폭탄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 똘똘 뭉친 어벤져스 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죠. 최고의 변호인단도 꾸렸고요. 그런데 이 동맹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데요. 그 불안감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동맹은 본질적으로 시한부 동맹일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최종 배상액을 땅땅땅 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됩니다. 그 순간이요? 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숨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설계된 내부 분열 정치라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과실상계 비율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과실, 상계 비율이요? 네, 예를 들어서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배상액을 2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200억을 나눠내는 거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200억을 세 사람이 어떤 비율로 나눠서 낼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비율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억울하다. 네가 더 잘못했으니 네가 더 많이 내라. 이 싸움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430억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게 1차전이고 배상액이 정해지는 순간부터는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낼 거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2차전을 벌여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재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각자의 변호인단은
자기 의뢰인의 책임을 단 1%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피고의 잘못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한 팀처럼 보이지만 결국 각자의 생존 본능이 동료애를 압도하게 만드는 구조죠. 이 소송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와, 그럼 이게 단순히 회사랑 싸우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피고들끼리 서로 네가 주범이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주도했는가, 이걸 입증하는 책임전가 싸움이 될 겁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펼치겠죠. 먼저 다니엘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자 우리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전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순수하게 조종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죠. 전문가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측에서 우린 어린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게 법정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중에게는 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결국 미성년자였던 멤버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법정 밖 여론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겠죠. 아니다. 이건 특정인 한 명의 주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시스템에 맞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움직인 공동 운명체였다.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책임을 n분의 1로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모친의 입장도 있겠네요. 저 사람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는 척하며 접근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모든 책임을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집중시키려 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결국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서사를 주장하면서 법정은 거대한 진실 게임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이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법원이 세 사람의 공동 계획으로 판단한다면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40%, 나머지 두 사람이 각각 30%씩 부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30대 30. 와, 배상액이 200억이라고만 해도 각자 80억, 60억, 60억인데 이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민희진 전 대표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다른 두 사람을 조종한 주범으로 인정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최대 8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20%를 나눠 갖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80%요? 그건 거의 혼자 다 책임지란 얘기잖아요. 200억의 80%면 160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재정적 파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하고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동맹이나 의리는 거대한 돈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법적 다툼이 단순히 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룹 내 다른 멤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방설일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폭풍의 눈 가운데에 서 있는 심정일 겁니다. 이미 멤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격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누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누가 변호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끈끈했을 동료애가 시험대에 오른 거죠. 남은 멤버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멤버가 법정의 증인으로 서서 민희진 전 대표가 평소에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혹은 다니엘 측이 다른 멤버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다면 재판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확 기울게 되죠. 하지만 그 멤버들 입장에서도 선택에 정말 어렵겠어요. 민희진 전 대표의 편을 드는 증언을 하자니 회사를 적으로 돌리는 셈이고, 회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니 한때 동료였던 다니엘을 배신하는 꼴이 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그래서 아마 변호사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중립적인 답변을 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법정에서는 특정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카톡 지옥의 또 다른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지옥이요? 네, 친구에게 무심코 보낸 메시지, 부모님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법정 모니터에 공개돼서 이 단어는 이런 의도였음 하고 해부당하는 거죠.
한때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던 대화방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대중의 반응도 굉장히 냉담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응원하기보다는 사태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K-POP 산업은 결국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아티스트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반영된 목소리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시선도 많잖아요. 스스로 수천억을 벌 기회를 걷어차고 왜 인생을 하드모드로 사는가 하는 반응들이요. 맞습니다. 그건 이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활동만 했더라면 상상조차 힘든 부와 명예를 얻었을 텐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종의 안타까움과 frustrated, 즉 답답함이 섞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중의 여론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사태 자체가 아티스트, 회사, 그리고 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K-POP 역사에 길이 남을 이 거대한 사건은 한때는 어머니와 딸들이라 불릴 만큼 끈끈했던 사람들이 돈과 책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서로를 물어뜯게 되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 같네요. 작은 아이돌 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권모술수와 배신, 반전의 드라마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앞으로 K-POP 산업의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관계에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요? 과연 제2, 제3의 비슷한 사례를 막는 강력한 경고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분쟁을 낳는 씨앗이 될까요? 그리고 수십, 수백억의 돈 앞에서 산산조각난 신뢰와 엇갈린 운명 속에서 이 어린 멤버들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